유머는 개가 아닌 양이 무는 것처럼 상대방을 물어야 한다. 보카치오 데카메론에서. 안녕하세요. 주아이 책방지기 주아이입니다. 유대 5,000년, 가벼운 웃음과 진한 성찰을 주는 탈무드.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어릴 적 탈무드를 참 좋아했어요. 이야기가 가벼우면서도 맞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지혜를 담뿍 담아갈 수 있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종종 읽게 되는 지혜책이에요. 이번에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에서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탈무드 책이 나왔네요. 탈무드는 유머 속 지혜가 담겨 있죠. 살다 보면 가끔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바라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럴 때 주로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탈무드는 외부적 상황이나 내면 속 자기 감정과 중심을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짧은 유머로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이 책은 한 편당 짧은 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책을 받고서는 마치 단숨에 읽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 웃고 또 되돌아보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저 가볍게 읽게만 되진 않더라고요. 다 읽고서는 딸 아이에게도 건네줬어요. 가끔은 베드타임용으로 아이에게 직접 읽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유머는 삶의 비타민, 웃음은 삶의 아스피린. 이 둘은 당신 건강에 좋다.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기록된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지금 이때에도 참 지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골라봤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새 친구. 계산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 풍부해진다. 가장 비싸고 좋은 건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하라.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을 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이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가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제목, 기도.
사람들은 서서히 부자가 되는 것보다 당장 다음 주 복권에 희망을 건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과 같다. 서서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생활비와 카드 대금을 결제하느라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복권에 당첨되기만 한다면 한 번에 해결될 텐데.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이 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발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부지런히 기도를 드렸지만 번번이 당첨되지 않았다. 아니야, 내일은 꼭 될 거야. 내일이 왔고 또다시 하루가 지났지만 그대로였다. 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누르며 다시 기도했다. 복권에 당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1년이 넘게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이 모양입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대답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먼저 복권부터 사거라. 제목, 천국. 길을 잃고 헤맴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헤맴. 인간은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헤맨다.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인간은 점점 신에게로 다가서는 것이다. 한 사내가 랍비를 만나 물었다. 랍비님, 천국에도 술이 있습니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의 밥을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술은 절대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술이 없다면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랍비는 웃으면서 흰 개와 검은 개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흰 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환생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개가 흰 개에게 말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흰 개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의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야. 이야기를 마친 랍비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흰개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논쟁.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정된 생각 속에서 결론부터 내린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든 거기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낸다. 중세시대였다. 교황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몰아낼 것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카톨릭의 중심부에 유대인들이 버젓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추방령 포고문이 공포되자 유대인들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었다. 그들은 다른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로마에서보다 더 비참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추방령을 재고해 줄 것을 교황에게 간청했다. 교황은 공정한 사람이었기에 유대인들 중 교황과 무언으로 논쟁할 사람을 하나 선정하라고 제안했다. 만일 그들의 대변자가 이길 경우
유대인들을 그대로 머무르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대인들은 모여서 이 제안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했다. 그 제안을 거절한다는 것은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교황이 직접 참가도 하고 심판도 하는 논쟁에서 과연 어느 누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하지만 교황과 무언의 논쟁을 하는 임무를 맡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들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무거운 짐을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들은 회당 문지기가 랍비의 대표에게로 와서 자기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그 논쟁에 나가겠다고 자원했다. 다른 랍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말했다. 그 문지기가? 말도 안 됩니다. 대표 랍비가 말했다. 글쎄요, 우리들 중 누구도 나가려 들지 않으니 그 문지기가 나가든가 아니면 논쟁을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지기가 교황과 논쟁을 하도록 선정되었다. 역사적인 날이 되자 추기경들에게 둘러싸인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의 교황석에 앉아서 수많은 주교들, 신부들,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검은 옷차림에 수염을 늘어뜨린 유대인 대표단이 문지기를 앞세우며 도착했다. 논쟁은 교황이 그 문지기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시작되었다. 교황이 엄숙하게 손가락 하나를 쳐들어서 하늘을 가로질러 선을 긋자 문지기는 재빨리 땅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러자 교황은 뭔가 놀라는 기색이었다. 교황은 한층 더 엄숙하게 손가락 하나를 다시 쳐들어서 문지기의 얼굴을 단호하게 가리켰다. 문지기가 즉시 세 손가락을 똑같이 단호하게 들고 있자 교황의 얼굴에 당황함이 역력했다. 곧이어 교황은 옷 속에 손을 넣더니 사과 하나를 꺼냈다. 그러자 문지기는 자기 종이봉지에 손을 넣어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납작한 빵을 하나 꺼내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진행되자 교황은 큰 소리로 말했다. 유대인 대표가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추방령은 취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재빨리 그 문지기를 에워싸더니 눈 깜짝할 새 그를 데리고 가버렸고 깜짝 놀란 추기경들은 교황 주위로 몰려들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빠르고 열띤 그 논쟁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교황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요, 논쟁의 도사입니다. 내가 온 우주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하늘을 가로질러 손을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키면서 사탄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손가락 하나를 쳐들었지요. 그런데 그가 세 손가락을 쳐들어서 우리 자신의 교의인 삼위일체에 동의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 신학적 천재를 이긴다는 것이 힘에 부친다는 것을 깨닫고는 논쟁의 영역을 바꿨습니다. 사과 하나를 꺼내어 신식 사고방식에 따르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암시했죠. 그는 즉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납작한 빵을 한 조각 꺼냄으로써 성서에 따르자면 지구는 납작하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승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한편 유대인들은
회당에 도착하자마자 문지기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물었다. 문지기는 심통이 나서 말했다. 죄다 별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교황이 손짓을 하며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켜 우리는 이 땅에서 꼼짝도 안 할 거라는 걸 분명히 했죠. 그러자 그는 건방지게 굴지 말라는 것처럼 위협하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가 우리를 로마에서 추방하는 것은 3배나 더 주제넘는 짓이라며 세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죠. 그 다음에는 그가 자기 점심을 꺼내기에 나는 내 점심을 꺼냈죠. 제목 생선장수. 귀가 얇은 사람들의 장점은 오직 피어싱하기 쉽다는 것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다. 인생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에게는 더욱 녹록지 않다. 어떤 생선 장수가 마을에 생선 가게를 내고 간판을 달았다. 이곳에서 신선한 생선을 팝니다. 한 사람이 들어와서 말했다. 신선한은 빼시오. 다 신선한 생선 아니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선한을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이곳에서는 또 빼도 되지 않을까요? 다 알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곳에서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팝니다라는 말도 빼야지요. 거저주는 게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팝니다를 뺐다.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니 참견했다. 생선이라는 글자도 필요 없어요. 아유, 근처에 오기만 해도 생선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선을 뺐다. 그래서 그 가게는 간판이 없는 생선 가게가 되었다.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생선 가게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가장 귀중한 것.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독방에 갇혔다 나온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에게 끔찍하지 않았느냐고 동료들이 묻자 그는 모차르트를 계속 들었다라고 대답한다. 녹음기를 갖고 들어갔느냐? 라고 묻자 그는 가슴과 머리를 가리키며 여기에 들어있는 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남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져라.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같은 배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 타고 있었다. 상인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팝니까? 학자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팝니다. 학자의 말에 궁금해진 상인은 학자가 잠이 들자 그의 보따리를 몰래 훔쳐봤다. 그러나 보따리에는 별 귀한 것이 없고 잡다한 물건뿐이었다.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어 가까스로 목숨만을 건져 어느 해안가에 닿았다. 학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이야기해줬다. 학자의 지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돈을 모아 학자에게 줬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이 감탄하며 학자에게 말했다. 과연 당신의 말이 옳군요. 저는 팔 물건을 모두 폭풍우에 잃어버렸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제목, 흠집.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꿈꾸다가 하찮은 것을 미룬다. 하지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하찮은 계획이 언젠가 만들어질 완벽한 계획보다 낫다. 하찮음이 쌓여 완벽함이 된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는 조각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사람인지 조각인지 모를 정도로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각가였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저승사자의 눈을 속일 방안을 궁리하다가 자신을 꼭 닮은 조각 11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이에 숨어 있었다. 저승사자는 그를 찾을 수 없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보고하자 하나님이 그를 찾아낼 방법을 귀띔해줬다. 그 묘수를 가지고 다시 조각가의 집을 찾은 저승사자는 작품을 둘러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 흠집이 하나 있군. 깜짝 놀란 조각가는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불가능한 일이요. 대체 어디에 흠집이 있다는 거요? 저승사자가 조각품 사이에서 조각가를 잡아내며 말했다. 너의 질문이 바로 흠집이다. 제목, 죽음이란. 인간은 3가지밖에 할 수 없다. 태어나는 것, 사는 것, 그리고 죽는 것. 죽음은 태어나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리를 잠시 비워두는 것이다. 철학 수업 시간이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다. 교수님, 죽음에 대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교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질문을 한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의실은 갑자기 긴장감이 감돌았다. 잠시 후 교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죽음이란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지, 이렇게 말이야. 교수는 잠시 뒤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놓으며 말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시간을 남겨놓는 것이지. 그때 수업 종료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울렸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래, 죽음이란 수업을 마친 여러분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교수는 밖으로 나가려다 다시 말을 덧붙였다. 아쉬운 게 있다면 내일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제목, 열매가 아니라 씨앗. 뿌린 대로 거둔다. 왜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 부인이 꿈을 꿨는데 시장에 새로 생긴 상점에 들어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계산대에 하느님이 서 계셨다. 여기서 무얼 팔고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부인은 한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평화스러운 마음과 사랑과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난 듯 덧붙여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파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란다. 너무 재밌지요? 어떠셨어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맞아요. 굉장히 가볍고 또 즐겁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뒤에 이렇게 이 책에 대한 소개글이 실린 그 한 구절처럼 한마디 유머가 더 큰 응원이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